10번 그림 가원하는 지구 공전 궤도 이심률 변화와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그림 지구 공전 궤도 이심률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기역시기는 현재보다 이심률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좀 더 원에 가까운 타원 궤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니은 디귿으로 갈수록 이심률 값이 커지기 때문에 점점 납작한 타원 궤도 모양으로 지구 공전 궤도가 앞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 변화를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나타내 주고 있는데 기역 시기가 되면 현재보다 경사각이 작아지고 니은 시기가 되면 현재보다 커지고 디귿 시기가 되면 현재보다 약간 작아집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와 같은 그림이 됩니다. 기역의 경우, 니은의 경우 디귿으로 갈수록 기역, 니은, 디귿으로 갈수록 이심률이 커지기 때문에 점점 납작한 타원이 되고 또 니은의 경우는 지구 자전축 경사각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기역, 니은, 디귿 중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1년 동안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수 에너지량의 차이, 그 차이가 가장 큰 시기를 물었는데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이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도달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의 차이가 어떤 경우가 제일 큰가 이걸 물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자전축의 기울기 이게 달라지고 있는데 이것이 영향을 끼칠까 이거를 우선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근일점에 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이렇게 경사각이 크면은 남반구 쪽, 태양이 남반구 쪽으로 많이 내려가서 햇빛을 비추기 때문에 남반구는 훨씬 더 많은 태양 복수 에너지를 받게 되지요. 그러나 북반구는 또 그만큼 훨씬 더 적은 양의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구 전체가 받는 태양 복수 에너지량은 변화가 없게 되지요. 근일점일 때. 그 다음에 이제 원일점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원일점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북반구 쪽으로 태양이 많이 올라와서 비추기 때문에 북반구는 많은 태양 복수 에너지를 받지만 남반구는 또 그만큼 훨씬 더 적은 양의 에너지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구 전체가 받는 에너지량에는 이 원일점에 있을 때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자전축의 이 기울기는 근일점일 때나 원일점일 때나 지구 전체가 받는 에너지량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근일점일 때와 원일점일 때 도달되는 태양 복수 에너지의 차이를 크게 만드는 요인은 바로 거리 차이가 되겠죠. 거리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근일점일 때와 원일점일 때 지구 전체가 받는 태양 복수 에너지량은 많이 차이가 나는데 바로 디귿의 경우가 이심률이 가장 커서 그 거리 차이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때는 근일점에서는 지구 전체적으로 아주 많은 태양 복수 에너지를 받지만 이때는 거리가 훨씬 멀기 때문에 지구 전체적으로 받는 태양 복수 에너지량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제일 심해지는 경우는 디귿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물었느냐면은 기역시기는 현재보다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은 작아지고 또 이심률도 작아지는 시기입니다. 이 기역시기에 남반구 중위도 지역의 여름철 기온 현재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이것을 역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현재보다 기역시기는 이심률이 작아지기 때문에 좀 더 원에 가까운 타원 궤도로 변하게 되고 또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도 현재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경사각을 좀 더 작게 그렸습니다. 이랬을 때 기역시기는 그 남반구 중위도 지방에서 여름철 기온이 현재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우선 남반구 중위도에서 여름이 되기 위해서는
태양이 남반구 쪽으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요때가 남반구 중위도 지방에서 여름철이 되지요. 이 경우도 현재도 요때가 남반구 중위도 지방에서 여름철이 됩니다. 태양이 남반구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요때하고 요때 다 같이 근일점일 때 남반구 중위도 지방에서는 여름철이 됩니다. 그런데 공전궤도가 현재에서 기역으로 바뀌게 되면은 좀 더 원에 가까운 타원 궤도가 되기 때문에 타원의 초점은 좀 더 중심에 가까워져 가지고 태양의 위치가 좀 더 중심에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근일점일 때 거리가 더 멀어지지요. 더 멀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남반구 중위도 지방에 도달된 에너지량이 줄어들게 되지요. 그래서 기역 시기가 되면은 남반구 중위도 지방에서 여름철 기온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궤도 변화를 가지고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역 시기는 현재보다 자전축의 기울기가 작아지지요. 이렇게 기울기가 작아지면은 태양이 남반구 쪽으로 내려오는데 조금 적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반구 중위도 지방에서의 태양의 여름철, 태양의 남중 고도, 그러니까 정남쪽에 왔을 때 고도가 좀 더 낮아집니다. 그러면은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적게 받게 되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 첫 번째는 이때보다 여름철에 태양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두 번째는 자전축의 기울기가 작아져서 남반구 중위도 지방에서 여름철 태양의 남중 고도 또한 낮아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기역이 되면 남반구 중위도 지방에서 여름철 기온은 현재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물었는데 디귿,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기온의 연교차 디귿 시기와 니은 시기를 비교하라고 그랬습니다. 디귿 시기하고 니은 시기하고 디귿 시기 중에서 20mm 더 큰 때는 디귿 시기이기 때문에 디귿 시기에 좀 더 납작한 타원 궤도가 됩니다. 그리고 자전축의 기울기는 니은 시기가 더 크기 때문에 디귿 시기보다 니은 시기에 자전축의 기울기를 더 크게 그렸습니다. 이랬을 때 그 니은 시기를 기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니은 시기는 좀 더 원에 가까운 타원 궤도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근일점에 있을 때 때의 거리가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원일점일 때 거리는 좀 더 가까워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우리나라 여름철과 겨울철의 연교차를 물었습니다. 우선 니은일 때 되면은 우리나라는 북반구이기 때문에 이때 겨울철이 되지요. 겨울철인데 이때보다 거리가 먼 겨울철이 됩니다. 그러면 더 추워지죠. 더 추워지고, 그리고 여름, 이때는 이제 태양이 북반구를 비추기 때문에 북반구 여름, 우리나라 여름이 되는데 이때보다 거리가 가까워진 여름이 되지요. 그래서 여름은 더 무더워집니다. 그래서 이 궤도 변화로 봤을 때 우리나라 연교차는 니은 시기에 더 그 차이가 더 커지게 됩니다. 연교차가. 겨울철은 더 추워지고 여름철은 더 더워지기 때문에 이 궤도 변화, 타원 궤도에서 원 궤도로 이렇게 되면은 연교차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전축의 기울기를 가지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니은이 디귿보다 기울기가 더 크지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때가 겨울인데 태양이 남반구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겨울인데 좀 더 많이 내려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북반구는 더욱더 추운 겨울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여름철인데 자전축이 많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때보다 역시 그 태양이 이번에는 북반구 쪽으로 더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름은 더욱더 무더운 여름이 되죠. 그래서 이때보다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지면은 겨울철은 더 추워지고 여름철은 더 무더워지기 때문에 자전축의 기울기로 생각했을 때도 이때가 겨울과 여름의 연교차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 거리, 공전궤도의 그 형태 변화에 의한 거리, 겨울철은 멀어지고 여름철은 가까워져서
그 겨울철은 더 추워지고 여름철은 더 더워지는 그런 현상 때문에도 연교차가 커지고, 그 다음에 자전축의 기울기가 더 커짐으로 인해서 태양의 남중고도, 겨울철에는 우리나라 이때가 겨울철인데 태양의 남중고도가 더욱더 낮아지고 그래서 더욱더 추워지고, 그 다음에 이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여름철인데 자전축의 기울기가 크기 때문에 여름철에 태양의 남중고도는 더욱더 크게 돼 가지고 더욱더 무더워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인으로 모두 다 생각해 봤을 때 연교차는 니은 때가 더 우리나라의 연교차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그 기억, 니은, 디귿 중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1년 동안 지구에 도달되는 태양복사 에너지량의 차가 가장 큰 시기는 20률이 가장 큰 디귿 시기, 20률이 가장 큰 디귿 시기, 이건 맞습니다. 그리고 니은, 기억 시기는 현재보다 자전축의 경사각이 작아지고 또 20률도 작아지는 시기인데, 이 시기가 되면 남반구 중위도 지방의 여름철 기온은 현재보다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기억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디귿, 우리나라의 기온의 연교차 디귿 시기하고 니은 시기를 아까 조금 전에 비교했는데 디귿보다 니은 시기에 작다가 아니라 컸었지요. 연교차가 니은 시기에도 컸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습니다. 기억만 맞습니다. 11번 그린 칸은 1950년부터 2012년의 대기 중 온실기체의 농도를, 온실기체 중에는 수증기가 있고 이산화탄소가 있고 메탄이 있는데 수증기의 양은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산화탄소하고 메탄의 농도 변화만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같은 기간 동안의 1980년부터 2005년 평균 기온에 대한 기온 편차, 그러니까 여기서의 기온 편차는 각 시기의 관측값에서 1986년부터 2005년의 평균 기온 값을 뺀 값이 바로 기온 편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온 편차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그 시기는 1986년부터 2005년의 평균 기온보다 낮았던 시기가 되죠. 그리고 이 기온 편차가 높은 시기는 1986년부터 2005년의 평균 기온보다 높았던 시기가 됩니다. 오른 설명 고르기, 기억, 대기에서 흡수되는 지표면의 복사 에너지량, 이것이 바로 온실기체에 의한 온실효과죠. 이 온실효과의 양을 뜻합니다. 온실효과의 양은 1950년보다 2000년에 더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어느 시기가 더 온실효과가 더 많았는지는 그 당시에 온실기체의 양을 비교해 보면 되는데, 1950년에는 이산화탄소하고 메탄의 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지요. 그리고 2000년에는 훨씬 더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농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온실효과 또한 2000년에 훨씬 더 크게 일어나게 되었겠지요. 그래서 1950년보다 2000년에 더 많았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1986년부터 2005년의 평균 기온은 1900년부터 1909년의 평균 기온보다 높다. 1900년에서부터 1909년까지의 평균 기온은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1986년부터 2005년의 평균 기온보다 훨씬 낮았지요. 그래서 기온 편차도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았습니다. 1986년부터 2005년의 평균 기온이 이 당시의 평균 기온보다 높았지요. 그래프 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극지방의 빙하 면적은 1900년보다 2000년에 더 넓었을 것이다. 빙하 면적은 기온이 낮을수록 넓게 되지요. 그런데 1900년의 기온은 이 정도, 기온 편차가 이 정도가 되지요. 마이너스 값으로 큽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기온 편차가 거의 0이기 때문에 이 당시 평균 기온 값하고 비슷한 기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900년이 기온이 더 낮았지요. 그래서 1900년이
2000년에 비해서 더 넓었을 것입니다. 틀렸죠. 1900년이 더 넓었을 것입니다. 넓었을 것이다가 아니라 좁았을 것이다지요. (12번) 그림은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광 에너지 양을 100이라고 할 때 복사 평형의 지구 열수지, 지구에 들어오고 나가는 그 에너지량을 비교해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대규모의 화산재가 분출하면 A 더하기 B의 총량은 증가한다. 여기서 A 더하기 B는 바로 지구가 태양광 에너지 중에서 반사하는 총량이 되지요. A 플러스 B의 총량은 지구의 반수를 뜻합니다. 그런데 화산이 폭발하면은 그 화산재가 발생이 되는데 그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올라가 가지고 태양빛을 가로막아서 산란시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구의 반사율은 증가하게 되지요. 지구의 반사율 A 플러스 B가 증가하게 됩니다. 화산재가 분출되면 맞습니다. 기억 맞고, 그 다음에 C는 2보다 큰 값이다. C는 태양광 에너지 중에서 대기와 구름에 의해서 흡수되는 양이 바로 C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됩니다.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도달되는 에너지를 전체 100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A 플러스 B가 반사됩니다. 그리고 45는 지표면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요 C를 더한 값, 여기에다가 A 플러스 B에다가 40을 더하고 C를 더한 값, 이 값이 들어온 양 100하고 같아야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A 플러스 B는 지구의 총 반사율인데 100 중에서 나중에 지구 복사 에너지로 방출되는 양이 70이기 때문에 100에서 70을 뺀 나머지 이것이 지구의 반사량이 됩니다. 100에서 70을 뺐을 때 30이 되지요. 그래서 A 플러스 B가 30이 됩니다. 이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결국은 C가 구해지는데 C는 25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면은 지표에서 방출되는 총량이 133이지요. 이 양은 지구에서 흡수되는 총량하고 같아야 됩니다. 45 더하기 2, 요거하고 130이 같아야 되지요. 그래야만 지표에서 복사 평형이 이루어집니다. 133은 그래서 45 더하기 2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값은 88입니다. 그래서 C 25는 88보다 큰 값이다가 아니라 작은 값이지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온실기체가 증가하면 D는 증가한다. D라는 것은 지표 방출 에너지 중에서 대기하고 구름에 의해 흡수되는 양입니다. 그런데 온실기체가 증가하면 여기 온실효과죠. 온실효과량이 증가해서 요 88이라는 수치가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지표면이 흡수하는 총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죠. 그에 따라서 역시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총량도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대기하고 구름에 의해 흡수되는 양 또한 증가하게 되지요. 결국은 D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D는 맞습니다. 13번 그린 가는 대기가 없을 때 그리고 나는 대기가 있을 때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는 지구 에너지 출입을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설명을 고르시오. 기억, 지표면의 평균 온도를 비교하라고 그랬습니다. 대기가 없을 때는 태양으로부터 100이라는 에너지가 지표면에 그대로 도달되고 100이라는 에너지가 그대로 방출됩니다. 그래서 대기가 없을 때는 지표면이 낮에 100이라는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대기가 있을 때는 좀 복잡해지는데 태양의 복수 에너지를 100이라고 했을 때 이 중에 30%는 지표면과 대기 위에서 반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70%가
70%를 지표면과 대기에서 흡수하는데 지표면이 45 정도 흡수하고 대기하고 구름이 25%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기에서 총 흡수하게 되는 양은 25 더하기 129에서 154가 됩니다. 이 중에서 대기가 우주공간으로 66을 방출합니다. 그리고 지표면으로는 88을 방출하는데 이게 바로 온실효과지요. 그래서 지표면이 흡수하는 총량은 45 더하기 88에서 133이 되는데 이것을 다시 방출해야 되죠. 근데 이것 중에 대기하고 구름에 의해서 흡수되는 양이 129고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는 양이 4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가 있을 때는 지표면은 태양으로부터 45를 흡수하고 또 대기의 온실 효과로 해서 88을 흡수하기 때문에 결국 낮에 지표면이 흡수하는 총 에너지량은 133이 됩니다. 낮에 태양과 대기로부터 흡수되는 총 에너지량 133, 대기가 없을 때는 태양으로부터만 100이 흡수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표면의 평균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가 아니라 낮답니다. 그 다음에 표면 온도 일교차. 가의 경우는 낮에 태양으로부터 100이라는 에너지를 흡수하지만 밤에는 태양으로부터 전혀 에너지를 흡수할 수가 없고 또 대기로부터 온실 효과도 없죠. 그래서 밤에는 지구가 지표면이 흡수하는 에너지량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100이 됩니다. 그런데 대기가 있을 때는 밤이 되었을 때 태양복사 에너지 45는 없어지지요. 그렇지만 온실 효과는 일어납니다. 88만큼. 그래서 밤이 되면은 88만큼을 흡수하고 88만큼을 방출하는 그런 복사 평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은 지표면은 대기로부터 88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의 일교차는 빼면 되는데 뺐을 때 45가 됩니다. 일교차가 줄어들지요. 낮에는 일교차가 100이었는데 밤에는 45로 줄어듭니다. 가가 나보다 크다, 작다지요. 맞네요. 가가 잘못했네요. 가가 더 크지요. 일교차. 맞습니다. 대기가 없을 때는 일교차가 100이고 대기가 없을 때는 일교차가 100이고 대기가 있을 때는 45이기 때문에 가가 더 일교차가 큽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A는 B보다 복사 에너지의 평균 파장이 길다. 평균 파장을 비교하라고 그랬는데 A는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흡수되는 복사 에너지인데 이거는 주로 가시광선으로 흡수가 됩니다. 가시광선은 파장이 짧지요. 그래서 태양 복사를 단파 복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B는 지구가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인데 주로 전자기파 중에서 적외선으로 방출합니다. 적외선은 파장이 길기 때문에 지구 복사를 장파 복사라고 합니다. A는 태양 복사인데 단파 복사. 파장이 짧은 복사. B는 지구 복사인데 적외선이기 때문에 파장이 긴 장파 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A는 B보다 복사 에너지의 파장이 길다가 아니고 짧다지요. 틀렸습니다. 14번 그린 가는 히말라야 고산지대를 덮고 있는 빙하의 모습을 하얗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지역에서 고도에 따른 고도 4,000m부터 6,500m 고도에 따른 평균 빙하 두께 변화량, 평균 빙하 두께 변화량은 빙하의 생성량분의 빙하의 녹는 양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설명을 고르시오. 기억, 이 빙하의 평균 두께, 여기서는 감소율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평균적인 값을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A시기하고 B시기. 근데 A시기는 1975년부터 2000년까지인데
실선 그래프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빙하 두께 변화량을 실선 그래프로, 그 다음에 2000년부터 2016년까지는 점선 그래프로 빙하 두께 변화량을 표시하고 있는데, 6000m를 기준해 가지고 6000m 이상에서는 A시기보다 B시기, A시기가 B시기보다 빙하 두께 감소율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6000m 밑에서는 어느 높이에서든지 B시기가 A시기보다 빙하 두께 감소율이 더 크지요. 더 기온이 더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이후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빙하 감소율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은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빙하 감소율은 A시기보다 B시기에 작다가 아니라 크지요. 이게 작다가 아니라 큽니다.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B시기의 고도 6000m와 5000m의 평균 빙하 두께 감소량 차를 물었습니다. 6000m에서 B시기의 빙하 두께 변화량은 1년에 0.2m 정도 됩니다. 1년에 0.2m. 그리고 5000m 높이에서는 B시기의 평균 두께 변화량이 약 1년에 0.75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빼면 되는데, 뺐을 때 0.2, 0.75, 0.75에서 0.2를 뺐을 때 1년에 0.5m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0.5m 정도 됩니다. 이 지역의 평균 기온을 비교하라고 그랬습니다. A시기하고 B시기. 근데 평균 기온이 높을수록 빙하 두께 감소율이 커지지요. 그런데 B시기에 빙하 감소율이 더 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온도 B시기에 높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이번 그림카는 2018년 어느 날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온을, 여기서 색깔이 검을수록 수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는 이날 수온 편차 측정값에서 30년 동안의 평균값을 뺀 값, 여기서도 색깔이 검을수록 표준 편차, 색깔이 검을수록 수온 편차가 크기 때문에 30년 평균값보다 더 수온이 상승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특히 동해에서 수온 편차가 크기 때문에 과거 30년보다 수온이 크게 높아졌는데, 그 이유는 지구가 온난화돼 가지고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수온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옳은 설명을 고르시오. 기역 황해에는 조경수역이 형성되어 있다. 조경수역은 한류하고 난류가 만나는 수역인데, 황해 난류가 쿠로시오 해류에서 갈라져 올라오는 황해 난류는 있지만, 북한에서 이렇게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한류는 없지요. 그래서 조경수역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조경수역은 동해에서 형성이 되죠. 동해에서는 동해 난류하고 북한 해류, 북한 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이날 우리나라 주변에서 30년간 평균에 비해 수온이 가장 많이 상승하는 해역은 동해이다. 이거는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수온 편차, 관측값에서 30년간의 평균값을 뺀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해역이 바로 가장 많이 해수면이 상승한, 수온이 가장 많이 상승한 해역이 되는데, 색깔이 검을수록 수온 편차가 큰 것이기 때문에 동해가 됩니다. 그래서 동해이다. 니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평균 해수면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지구온난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은 표층 해수의 수온도 높아지는데
해수도 수온이 높아지면 열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 해수면은 높아지게 되지요.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16번 그림 가완하는 우리나라 6개 도시, 주요 도시에서 1910년부터 2009년 동안 측정한 기온과 강수량을 10년 범위로 평균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자, 1910년에 평균 기온은 12도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평균 기온은 13.7도 정도 됩니다. 13.7. 그래서 이 1910년부터 2000년까지 한 100년 정도 되죠. 이때 총 상승한 기온은 한 1.7도 정도 됩니다. 매우 크게 상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평균값 100년간 지구의 평균 상승값은 0.8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100년 동안에 한 1.7도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2배 정도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온난화가 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우리나라에서 주요 작물의 재배지가 북상하였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위도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온대기후를 나타내는데 점차로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기후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현재 많이 재배되고 있는 작물은 좀 더 기온이 낮은 북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재배지가 북상하였을 것이다. 어종도 바뀌고 있습니다. 점차 열대성 어종으로 우리나라에서 남한에서 잡히는 어종이 점차 열대성 어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 디귿 우리나라의 기후는 점차 고온다습한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고 있다. 점차 강수량도 많아지고 있지요. 전반적으로 강수량이 물론 감소했던 시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강수량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기온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고온다습한 아열대 기후로 변해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